옛날 달래골 마을에 유난히 마음이 곱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무겸이라 불렀습니다. 무겸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이 집 저 집을 떠돌다가 이웃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자인 유참판 댁에 들어와 머슴살이를 한 지 벌써 10해가 넘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등에 걸친 삼배옷 한 벌과 굳은 살 박힌 두 팔뿐이었지만 무겸은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제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몫을 넘어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굳은 날의 허드레질도 먼저 찾아 나섰으니 유참판의 신임이 두터울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머슴은 머슴일 뿐 무겸의 고단한 삶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을 유난히 바람이 차고 길이 쓸쓸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겸은 장터에서 땔감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달래천 어귀, 오래된 다리 밑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처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녀는 남루하다 못해 거의 누더기를 걸쳤고 얼굴은 때와 먼지로 뒤덮여 본래 모습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난다며 코를 막고 지나가거나 어떤 이는 발길질을 하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무겸은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땔감을 팔아 겨우 손에 쥔 엽전으로 국밥 한 그릇을 사와 처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가씨, 국밥이라도 좀 드셔야 합니다. 기운부터 차리셔야지요. 처녀는 짐승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먹어치웠습니다. 한참을 먹던 처녀가 문득 고개를 들어 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떼국물 사이로 드러난 눈이 놀랍도록 맑고 깊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새벽별처럼 흔들림이 없었지요. 무겸은 그날 이후로 장터에 나갈 때마다 제 몫으로 나온 밥을 조금씩 아껴두었다가 그 처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무겸이 내미는 밥을 말없이 받아먹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처녀는 기운을 차렸는지 장터 어귀에서 국을 푸기도 하고 짐을 나르는 이들을 도우며 푼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다리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무겸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저 어린 처녀를 저대로 두었다간 겨울을 못 넘긴다. 그 생각이 무겸의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마침내 무겸은 큰 결심을 하고 유참판을 찾아갔습니다. 무겸은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소인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참판은 뜻밖이라는 듯 무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내게 소원이라니 별일이구나. 말해보아라. 무겸은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터 다리 밑에 홀로 지내는 처녀가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신세입니다. 부디 거두어 살려주십시오. 유참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마음은 알겠다만 집안의 여자를, 그것도 근본 모를 떠돌이를 들릴 수는 없다. 무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거두겠습니다. 제가 그 처녀와 혼인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 둘이 몸 누일 작은 방이라도 내어주십시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참판은 무겸의 간절한 눈을 보고 더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무겸의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었지요. 허허, 네가 정 그러하다면 뒤뜰에 오래 비어있는 작은 광이 하나 있다. 그곳을 치워서 지내도록 하라. 무겸은 100번 절을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장터로 달려가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와 함께 갑시다. 누추하나 비바람은 피할 곳이 있습니다. 처녀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무겸을 따라 나섰습니다. 무겸은 처녀를 데리고 유참판댁 뒤뜰에 낡은 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거미줄이 가득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이 누울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무겸은 며칠 밤낮으로 지붕을 엮어 기우고 흙을 이겨 벽틈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읍내에서 가장 싼 광목 한 필을 끊어와 처녀에게 새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이 드디어 미쳤구나.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떠돌이 처녀를 데려와 살림을 차리다니. 특히 유참판댁 꽃간을 맡아 위세를 부리던 정서방이 노골적으로 무겸을 조롱했습니다.
정서방은 원래도 성실한 무겸을 눈엣가시로 여겨왔습니다. 이야, 무겸아. 이제 머슴이 아니라 신랑 날이셨다지? 그래서 내각시는 밥은 할 줄 아느냐? 아니면 밤에 잠자리 시중이라도 잘 드느냐? 정서방의 낄낄거림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무겸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무겸은 처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비라고 불렀습니다. 담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부지런했고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낡은 광은 며칠 사이에 사람이 사는 집처럼 정갈해졌습니다. 담비는 냇가에서 깨끗이 씻고 무겸이 지어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때가 벗겨진 얼굴은 달빛처럼 희고 단정했습니다. 무겸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담비는 낮이면 뒷산에 올라 도토리와 버섯을 주워오고 텃밭을 일궈 채소를 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무겸이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담비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비록 쌀밥에 고깃국은 아니었지만 산나물과 텃밭 채소로 차린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무겸은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겸은 알지 못했습니다. 말없고 순해 보이기만 하던 담비가 곧 달래고를 뒤흔들 커다란 비밀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달래골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뒤뜰의 낡은 광은 바람을 막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밤이면 외풍이 벽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두 사람의 뼛속까지 하차갔지요. 무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더 많은 장작을 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거친 잡곡밥과 시래기국 한 그릇이 전부여도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 온기가 돌았습니다. 담비는 말이 없었지만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무겸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신을 10켤레나 삼아두었고 낡은 천조각을 이어 잠자리를 두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겸은 그런 아내를 보며 고된 노동의 시름을 잊곤 했습니다. 그 소박한 행복을 못마땅해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서방이었습니다. 정서방은 유참판대 꽃간 열쇠를 쥐고 머슴들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안살림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유참판의 신임을 등에 업고 거칠 것이 없었지요. 정서방은 담비가 들어온 것부터 못마땅했습니다. 냄새 나는 것 하나가 집안 복을 내쫓는다는 소리를 일부러 퍼뜨렸고 담비가 깨끗이 씻고 단정히 지내는 모습 그리고 무겸이 전보다 더 밝아진 얼굴을 하자 심사가 더 뒤틀렸습니다. 그의 괴롭힘은 교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러 가장 힘든 일만 무겸에게 몰아주었습니다. 무겸아, 네가 기운이 넘쳐서 각시까지 얻었으니 이 정도는 일도 아니겠지? 뒷산 얼어붙은 밭을 갈아엎어라. 장독대에 금이 갔다. 밤새 지키고 서 있어라. 한겨울에 꽁꽁 언 땅을 가는 일, 밤새 추위에 떨며 장독대를 지키는 일은 사람을 깎아먹는 고역이었습니다. 무겸은 묵묵히 그 모든 일을 해냈지만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무겸은 담비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팔자가 그러려니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씩 머슴들에게 배급되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날이었습니다. 정서방은 커다란 뒤주 앞에 앉아 저울을 들고 거들먹거렸습니다. 머슴들이 차례대로 몫을 받아가고 드디어 무겸 차례가 왔습니다. 정서방은 무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쌀겨가 잔뜩 섞인 거친 잡곡을 다른 머슴들의 반밖에 되지 않게 퍼주었습니다. 어이, 무겸. 넌 식구가 둘이니 이걸로 모자라겠구나. 하지만 어쩌겠느냐? 네 각시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 딱 이만큼이 내 몫이다. 거지 부부는 거지에 맞게 먹어야지. 무겸은 울컥 치미는 분노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방님. 그때였습니다. 무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담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담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주 옆에 따로 쌓여있던 흰쌀 가마니를 매섭게 바라보았고 정서방이 장부에 무언가를 적는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정서방은 담비의 기묘한 눈빛에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뭘 봐.
말 못하는 것 주제에 썩 물러가지 못해? 무겸은 황급히 담비의 팔을 잡아 끌고 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무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나 같은 못난 사람 만나서 당신까지 굶게 만드는구려. 담비는 말없이 무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작은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날 이후 담비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담비는 여전히 살림을 하고 텃밭을 가꾸었지만 눈은 늘 정서방과 곳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곳간에 들어가고 나오는지, 어떤 상인들이 뒷문으로 드나드는지, 무엇을 싣고 나가는지 그림자처럼 살폈습니다. 담비는 그를 모르지만 셈은 할 줄 알았습니다. 쌀가마니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수를 몰래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챘습니다. 정서방은 장부를 2개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참판에게 보이기 위한 두꺼운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손바닥만 한 작은 장부로 정서방이 품속 깊이 숨기고 다니며 밤마다 무엇인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담비는 뒷문으로 찾아온 낯선 상인과 정서방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돈주머니가 오가고 쌀가마니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문은 더 흉흉해졌습니다. 무겸이 각시가 밤마다 곳간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더라. 떠돌이 처녀가 아니라 여우가 둔갑한 거라더라. 이 소문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서방이 은근히 흘린 것이었습니다. 무겸 부부를 완전히 고립시켜 스스로 지쳐 떠나게 만들 심산이었지요. 그 와중에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유참판댁 부엌에서 30년 넘게 불을 지펴온 춘애 할매였습니다. 춘애 할매는 늙고 힘없는 노파였지만 집안 내막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던 무겸을 어릴 적부터 제 자식처럼 여기며 누룽지라도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춘애 할매는 정서방이 곳간 쌀을 빼돌린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도 증거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담비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겸이 부엌 아궁이에 쓸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춘애 할매가 무겸의 팔을 슬쩍 끌어당겼습니다. 무겸아, 내 말 잘 들어라. 내각시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눈빛이 호랑이 눈이고 속이 여우보다 빠르다. 무겸은 그 말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리둥절했습니다. 춘애 할매는 부엌 어두운 구석으로 무겸을 데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서방은 주인 눈을 가리고 제 배를 불리는 독사 같은 놈이다. 그런데 내각시가 지금 그 독사의 꼬리를 밟으려 한다. 너무 많이 보면 먼저 다치는 건 약한 쪽이다. 조심해야 한다. 무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광에 도착하니 담비가 촛불 한 자루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낡은 흙바닥 위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겸이 가까이 가보니 네모난 곳간과 동그란 쌀가마니 그리고 돈주머니 같은 표시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서방이 쌀을 빼돌리고 돈을 챙기는 그림이었습니다. 무겸은 사색이 되어 담비의 그림을 발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이요?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무겸이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담비는 놀란 듯 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그럭 맺혔습니다. 무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이 이미 돌이키기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도 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만 의지한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무겸은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정서방의 그림자만 봐도 몸이 움찔했고 정서방이 부르는 소리에는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겸은 틈만 나면 담비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만둡시다. 제발 그만 봅시다. 우리는 집불 같은 목숨이고 정서방은 활활 타는 장작불이요. 우리가 먼저 타 죽습니다. 하지만 담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살림하고 텃밭을 돌보며 무겸을 안심시키는 듯 했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담비는 관찰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조용히
더 정확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서방의 발걸음 소리, 자물쇠가 덜그럭거리는 횟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가만히의 수까지요. 그러다 담비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헛간 구석에 버려진 조약돌과 나뭇가지를 몰래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겸이 깊이 잠든 밤, 낡은 천 위에 돌과 나무를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긴 나뭇가지 하나는 쌀 한 가마니, 짧은 나뭇가지 하나는 보리 한 말, 검은 조약돌 하나는 돈주머니 하나. 담비는 손의 감각만으로 자신만의 장부를 짜맞춰 갔습니다. 달빛도 잘 들지 않는 광 속에서 그녀는 말 대신 기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무겸이 먼 나루터까지 왕복 반나절이 넘는 길을 다녀오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정서방은 그날 밤을 골랐습니다. 무겸이 늦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서방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광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을 발로 차며 거칠게 열어젖혔고 어둠 속에 홀로 앉은 담비를 보았습니다. 정서방은 음흉하게 웃으며 다가서려 했지만 그 순간 담비가 어둠 속에서도 정서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서방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같은 등골 서늘함이었습니다. 정서방은 괜히 헛기침을 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재수 없는 년 같으니. 그리고는 서둘러 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춘의 할매가 무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매가 내민 것은 단단하고 좋은 숯 조각이었습니다. 아궁이를 치우다 좋은 놈이 나왔기에 가져왔다. 그 숯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어라. 기록은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남겨야 한다. 무겸은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숯을 품에 넣고 광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비는 그 숯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부엌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헛간에서 널찍하고 평평한 돌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담비는 돌판 위에 수치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뜻하는 짧은 줄, 쌀가마니의 수를 뜻하는 동그라미, 돈주머니 표시, 상인의 모자 모양까지. 그녀의 기억력은 놀라웠고 기록은 점점 촘촘해졌습니다. 돌판은 곧 정서방의 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장부가 되어갔습니다. 담비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정서방이 상인들을 만나는 날이면 얼어붙은 담 밑에 엎드려 대화를 엿듣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며칠 뒤 유참판이 돌아오기 전에 창고를 비워야 한다. 이번엔 제사에 올릴 약과까지 빼자. 담비는 약과라는 말에 둥근 원을 그리고 꽃무늬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집안의 근본을 흔드는 죄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며칠 뒤면 유참판이 먼 곳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고 정서방은 바로 전날 밤에 창고를 털어 도망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밤 정서방은 상인들을 불러 마지막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곳간에 남은 쌀가마니가 수레에 실려나갔고 정서방은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때 담비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돌판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헛간에서 가장 큰 쇠죽 솥뚜껑을 들고 나왔습니다. 담비는 솥뚜껑을 방패처럼 앞세우고 헛간 옆에 걸린 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징을 내리쳤습니다. 징 소리가 겨울밤의 정적을 찢고 달래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잠든 머슴들과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나왔습니다. 상인들은 우왕좌왕했고 정서방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겸도 징소리에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무겸은 수레 위에 쌀가마니가 쌓인 광경과 몽둥이를 든 정서방 그리고 솥뚜껑으로 버티는 담비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담비! 무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행차시다. 유참판의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수라장이던 마당이 얼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정서방은 몽둥이를 거두지도 못한 채 돌아온 주인의 매서운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유참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갈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정서방은 재빨리 몽둥이를 내려놓고 유참판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 요망한 벙어리에게 속았습니다. 정서방은 담비를 가리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 여자가 상인들과 짜고 쌀을 훔쳤습니다. 제가 막다가 도리어 누명을 썼습니다. 징을 쳐서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무겸은 아닙니다만 되풀이하며 담비 앞을 막았습니다. 말은 목에서 막혔고 몸은 떨렸습니다. 유참판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서방의 눈물 뒤에 깔린 비겁함을 보았고 담비의 침묵 속에 담긴 단단함을 보았습니다. 그때 담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담비는 솥뚜껑을 내려놓고 흙바닥으로 걸어가 나뭇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담비는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모난 곡간, 동그란 쌀가마니, 수레, 돈주머니, 그리고 정서방의 얼굴을 닮은 인물, 날짜를 뜻하는 작대기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정서방은 달려들어 그 그림을 지우려 했고 무겸이 막아서다 밀려 넘어졌습니다. 정서방이 담비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춘의 할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그만 두시옵소서. 저 아이는 요망한 마귀가 아닙니다. 저 아이가 그리는 것은 장부입니다. 마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유참판은 손을 들어 정서방을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담비는 흙바닥 그림이 지워진 것을 보고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광으로 달려갔다가 잠시 후 커다랗고 평평한 돌판을 두 손으로 힘겹게 들고 나왔습니다. 횃불빛이 돌판 위에 빼곡한 그림 장부를 비추었습니다. 쌀과 보리 수량, 거래 날짜, 상인의 인상차게, 돈주머니 표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상에 올릴 약과까지 빼돌린다는 표시가 분명했습니다. 꽃무늬가 들어간 둥근 약과 그림을 보는 순간 유참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상 제사 음식을 손댄 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집안의 뿌리를 흔드는 죄였습니다. 정서방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림이 무슨 증거입니까? 그때 담비가 마지막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서방의 방을 가리키고 베개를 베는 흉내를 냈습니다. 춘의 할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정서방의 방, 베개입니다. 유참판은 머슴둘을 지목했습니다. 당장 가서 정서방의 베개를 가져와라. 베개를 가져왔고 유참판은 칼로 베개를 갈랐습니다. 속에서 작은 장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정서방이 숨겨둔 진짜 장부였습니다. 유참판은 장부의 숫자와 돌판의 그림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날짜도 수량도 돈도 한치 오차가 없었습니다. 유참판의 호통이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정서방은 그제야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고 상인들도 함께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유참판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놈들과 상인들을 모두 묶어라. 날 박는 대로 관하로 보낸다. 머슴들은 그동안 눌려있던 분을 담아 정서방과 상인들을 포박했습니다. 비명과 애원이 겨울밤을 찢었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유참판은 무겸과 담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겸은 얼떨떨한 얼굴이었고 담비는 순먼지로 범벅이 된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유참판은 돌판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집안을 살렸다. 그리고 무겸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무겸아, 너는 천금보다 귀한 아내를 얻었구나. 무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무서웠습니다. 힘없는 머슴이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비가 무겸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담비는 유참판에게 깊이 절을 올린 뒤 무겸을 가리키고 제 가슴을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심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무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참판은 한참을 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너무 춥다. 모두 안으로 들자. 무겸이와 담비도 들어오너라. 오늘은 광이 아니라 사랑채 아랫목에서 자라. 그날 밤 무겸은 처음으로 사랑채 아랫목을 밟았습니다.
춘의 할매는 뜨끈한 흰쌀밥과 쇠고기국을 내왔습니다. 무겸은 감히 수저를 들지 못했지만 담비는 조용히 수저를 들어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할 만큼 당당하고 침착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유참파는 종이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무겸아, 너는 열해 동안 성실히 일했다. 그리고 오늘 내 아내 덕에 목숨을 건졌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머슴으로 둘 수 없다. 유참파는 무겸의 노비 문서를 꺼내 불에 태웠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면천이다. 자유의 몸이다. 무겸은 제 귀를 의심하다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유참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서방이 숨겨둔 재물을 회수해 일부를 무겸 부부에게 내렸고 마을 어귀에 작은 기와집 한 채와 밭 3마지기도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머슴이 양민이 되어 집과 땅을 얻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비는 문서와 돈괴에 눈길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숯을 집어들고 깨끗한 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문, 쌀을 나누는 춘의 할매, 그리고 곡간, 열쇠가 할매 손에 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참파는 그 뜻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구나. 다음 날부터 유참파는 곡간 열쇠를 춘의 할매에게 맡겼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열쇠를 쥐어야 집안이 바로 선다는 것을 담비가 말없이 가르친 셈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달래골에도 봄이 왔습니다. 무겸과 담비는 마을 어귀의 작은 기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무겸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지만 은혜를 잊지 않으려 밭을 부지런히 일구었고 유참판 댁에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담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이웃이 굶으면 도토리와 묵을 나누고 가뭄이 들면 샘터를 그림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담비를 떠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을 데려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무겸이 생각하는 진짜 부유함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볼 때, 문을 열면 따뜻한 밥과 말없는 미소로 맞아주는 담비가 있을 때, 그것이 무겸에게는 세상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혼이 난 지 꼭 1년 되던 봄날, 마당에 살구꽃이 하얗게 만개했습니다. 무겸은 읍내에서 아내 머리에 묶어줄 비단 끈 하나를 사왔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어도 담비에게 어울릴 것 같았지요. 무겸이 대문을 들어서자 담비가 돌판 앞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가리키더니 수치로 작은 아이가 손을 흔드는 그림을 그려 보였습니다. 무겸은 숨이 멎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담비는 대답 대신 무겸의 거친 손을 자기 배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경이로운 감촉에 무겸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겸은 담비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나 같은 사람에게 과분한 복이요. 담비는 말없이 무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눈빛은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무겸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겸이 진짜 부자가 된 날은 집과 땅을 받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처녀의 손을 잡아 일으킨 그 순간부터였지요. 진짜 복은 쌀가만이나 엽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겸은 끝내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달래골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낡은 누더기 속에 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진짜 부자는 복을 알아보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봄밤, 아기 숨소리까지 더해진 무겸과 담비의 집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고 합니다.